박근혜 대통령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야당 추천 특검도 수용을 해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서로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당 추천 특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독선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거국 내각을 만드는 자세로 야당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총리를 내세우고 내각을 재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월요일 새벽 귀국했습니다. 대통령이 세월호를 뒤로하고 나라를 비운 사이에 이완구 총리는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에 이른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완종 의혹 사건에 대해 귀국 즉시 예의를 갖춰서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떤 형태로든 사과할 것이라고 했는데 면피하려 해서는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증폭시킬 것입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서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전현직 비서실장과 총리, 현직 단체장 등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의혹의 대상입니다. 대선 불법 자금 의혹까지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객관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던 시절 두 당의 합의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특검 추천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등 3명에다가 국회의회에서 추천한 4명, 그러니까 여당 2명, 야당 2명이 되겠죠. 이렇게 총 7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2명을 선정해서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권의 입장,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특검을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정치연합도 이런 특검법을 만드는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설특검법은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이번에는 야당 추천 특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당이 서로 믿지 못하겠다고 공방만 할 것이라면 정의당이 추천하는 특검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특검법이 마련되기까지 현 수사팀의 수사도 흔들리지 않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청와대나 법무부가 보고도 받지 말고 개입도 하지 않도록, 또 당사자 모두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즉시 폐기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원안을 수용한 새로운 시행령을 선포해야 합니다. 특조위에 파견되는 정부 부처를 해수부가 아닌 다른 부처로 바꾸고 이름을 바꾼다고 한들 진상조사 방해령이나 다름없는 현재의 시행령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세월호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시행령 폐기를 요구했는지는 이미 확인했을 것입니다. 유가족의 분노와 국민의 실망을 불러일으킨 시행령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 대통령은 역시 사과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행령을 선포해서 결자 해지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흠결이 없는 차기 총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나 찾아낼 수 있을지, 또 찾아낼 수 있기나 한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기 총리 후보에게 단 하나의 작은 흠결이라도 발견된다면 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 독단적인 총리 선임은 용납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이 인정할 수 있고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로 총리를 임명해야 합니다. 노회찬 전 대표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거국 내각을 만든다는 자세로 내각을 재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내각제 국가였다면 내각이 총사퇴를 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총리까지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마당에 말 잘 듣는 대독 총리를 임명한다고 한들 국정은 조금도 정상화될 수 없습니다. 전대미문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해결하고 부패 청산이라는 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식물정부 상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요일 날 치러지는 4.29 재보선 이야기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할 마지막 이유마저 사라졌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도덕성은 이제 파탄이 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사자의 정치적 도덕성에도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으로 반사 이익을 충분히 누려야 할 새정치연합도 국민의 오래된 실망으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부패한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무능한 새정치연합에게 심각한 경고를 보내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당 중 누가 의석을 몇 석 더 얻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 특권에 안주해서 서민을 무시하는 정치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바꾸는 것입니다. 진보 정치가 사라진 대한민국의 정치는 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진보 정치의 폐허 위에서 고군분투하며 건강하고 합리적인 진보 정당을 만들어 왔습니다. 두 당의 가장 매서운 경고는 정의당을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권 정치의 판을 바꾸는 선봉의 역할을 정의당이 맡아 하겠습니다. 광주 서구을의 이번 보궐선거는 새정치연합을 견제하고 새정치연합과 경쟁할 호남 야당을 바로 세우는 선거입니다. 정책도 노선도 새정치연합과 다를 바 없는 무소속 후보가 광주의 야당이 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광주에 또 호남의 제1야당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 강화을에서 강화의 발전 정체와 검단 개발의 중단에 두 당 모두, 두 후보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후보도 인천시 부시장을 2년이나 했습니다. 인천시장을 새정치연합에서 4년 동안 맡았었습니다. 이제 제3의 목소리,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인천의 경우 새정치연합 측에서 접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식의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연대를 하겠다면 연대를 제안하든지 아니면 스스로의 지지도를 높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야지 중앙당은 연대 없다고 해놓고 공당의 후보에게 이런 요구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무례하고 오만한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제1당의 특권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새정치연합이 무력하고 무능해진 것입니다. 두 후보에 대한 얘기를 잠시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은미 후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의원, 시의원 8년을 하면서 그 헌신성과 서민을 위해 일해온 자세를 광주 시민 모두가 그리고 다른 정당들마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아이들만 생각할 때, 모두가 학교 다니는 아이들만 생각할 때 광주에만 2,000명이 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고 이런 노력은 결국 중앙에도 영향을 주어 전국에 6 내지 7만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지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첫 예산 113억 원이 책정되었고요. 이 법은 최우수 법률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 시의원의 노력이 모범이 돼서 국회를 움직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로 가는 것이 바로 서민을 위한 국회를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박종현 후보는 강화에서 태어나고 인천에서 대학을 다니고 인천의 청년을 위해 또 무상급식을 위해 일해온 출마는 처음이지만 정치적으로 훈련된 그런 후보입니다. 사실상 0%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뛸수록 유권자들을 만날수록 지지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잘못된 선거제도가 찍고 싶은 정당, 찍고 싶은 사람을 찍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차선의 선택, 다른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여러분의 소신 있는 선택이 절실합니다. 용기 있고 가치 있는 유권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를 호소드립니다. 당원 여러분들께도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아는 사람들을 챙기는 마지막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박근혜 정부의 대일 외교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일본 아베 총리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범죄에 대해서 반성한다고는 했지만 사과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29일 미국을 방문해서 전후 최초로
상하의원 합동연설에도 나섭니다. 아베 총리의 반등회의 연설은 상하원 합동연설의 예고편이 분명합니다. 올해 8월 15일 종전일 담화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과거사 문제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태세입니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해서 아시아 각국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 범죄 피해자들 그리고 국민들을 2번, 3번 상처 입히는 일입니다. 반성과 사죄에 대한 거부는 또 다른 전쟁 범죄나 다름없습니다. 지난번 웬디 셔먼 미국 차관의 발언을 비롯해서 미국 정부가 새로운 안보 협력을 구실로 과거 일본 정부의 범죄 행위를 사실상 두둔하고 이번에도 과거사 문제를 부정할 기회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과거사 문제의 피해 당사자를 대변해야 할 박근혜 정부의 무기력과 무능입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과거사와 안보 문제는 다르다며 이른바 투트랙 방식을 통해 대일 외교에 임해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원하는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에 우리가 협조하면 미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압박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투트랙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을 박근혜 정부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애초부터 과거사 부정이 전쟁 국가로 거듭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에 따라 일어난 것인데 이를 분리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대로 들은 바 없겠지만 우리 당은 이를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 이제 대일 외교 전략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문제의 부정과 왜곡에 맞서고자 한다면 일본을 전쟁 국가로 거듭나게 하는 군사안보 협력을 거부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일본 군국주의를 하나로 보는 통합 전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국 등 다른 주변 국가의 긴장이 아닌 협력을 만들어내고 변화된 동아시아 정세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일 외교가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와 공전, 공영의 한반도와 동아시아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예, 이제 4.29 재보선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뵙게 되겠네요. 선거는 항상 우리 당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예상치 못했던 벅찬 선거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또다시 태세를 다듬는 5월 한 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